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노관범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도 여기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에 와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 한국의 유학에 관해서 함께 논의를 했는데요. 또 이렇게 올해에도 이 한국의 유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굉장히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의뢰받은 그 주제는 여기 써 있는 한국의 자강, 유학의 대동 이렇게 이 주제인데요. 아마 자강하면은 이렇게 스스로 강한 사람이 되자. 이 생존 경쟁과 약육 강식의 이 비정한 세상에서 오직 믿을 것은 내 자신뿐이다. 이런 이제 생각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대동하면은 이거는 나 혼자 행복하자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하나 돼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강하고 대동은 굉장히 서로 반대되는 것 같죠? 그런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이 한국의 이 근대의 초기,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1900년대 그 시절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자강의 외침과 또 대동의 그런 어떤 지향이 같이 분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뭐랄까 수수께끼입니다. 이게 서로 반대되는 게 어떻게 동시에 나올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는 내용이 바로 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보통 자강하면은 뭐랄까 이 1900년대 그 시절에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제국주의 국가들의 그런 어떤 이 조건 그 속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쉽고 흔히 보통 사회 진화론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또 대동하면 이것은 그 아득한 중국 고대의 그 어떤 유토피아를 의식해서 나온 그런 말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대개 이렇게 그 자강과 대동을 어떤 제국주의 질서에서 출발하고 있는 사회 진화론과 그것에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 고대 중국의 어떤 이상주의라는 그런 관점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철학적인 문제보다는 실제 그 당시 한국이 어떤 좀 분위기였는지 좀 분위기를 좀 느껴보고 그리고 나서 이 대동하면 사실은 제일 유명한 분은 한국 사람이 아니거든요.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의 캉유에이라는 분이 그 대동서라고 하는 그런 굉장한 문제작을 집필해서 출판했는데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캉유에이의 대동서 같은 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좀 비슷하게 그 박은식이라고 하는 한국의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1909년에 대동을 추구하는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게 대동교라고 하는 유학의 새로운 종교인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자강과 대동의 전체 이야기를 말씀드린다기보다는 한국 사회에서 근대가 어떤 시기였는지 그걸 보여드리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박은식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유명한 자강에 관한 이론가였고 또 대동에 관한 종교도 만들었는데
그분의 정말 솔직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무엇을 하고 싶었던 걸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규장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앞에 관악산이 있어가지고 아침마다 이렇게. 근데 요새는 까치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까마귀가 늘어나서.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그 유학사 상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유학사 상사 중에서도 그 근대 유학에 더 가깝고요. 그래서 이제 고전통변, 백암 박은식 평전, 금년에는 껍데기 개화는 가라, 이런 좀 책을 만들었습니다. 껍데기 개화는 가라라는 책은 이제 근대 유학자들의 이제 그 생애와 사상을 이제 해설한 거고요. 그 밖에 이제 같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작업했던 책 중에는 19세기 인민의 탄생이라는 그러니까 조선사의 한 시리즈가 있고요. 한국의 근현대 개념으로 읽다.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한국의 근현대사를 살펴보는 책도 있고, 동아시아에서 세계를 보면 이거는 이제 그 요새 한국의 역사를 한국이라는 그 틀에서만 보지 말고 동아시아라고 하는 좀 넓은 틀에서 보자, 이런 그 학술적인 움직임이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여기에 좀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제 관심사는 뭐 19세기 개념, 동아시아 이런 쪽에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슬슬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근대 전환기는 어떤 세상이었는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한국에서 근대는 언제 시작할까? 혹시 여러분 한국사에서 근대 하면은 제일 먼저 언제 시작하는지 딱 그림이 떠오르세요? 보통 이제 이 한국에서 근대사의 어떤 출발하는 그 시점을 놓고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요. 어떤 분은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고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1864년 그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 한반도가 세계와 연결되는 것은 역시 개항이 중요하다. 그래서 1876년도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이 개항의 출발이 아니겠느냐. 그때부터 자본주의 질서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아니다. 그렇지 않고 완전히 한국의 어떤 그 제도를 완전 새롭게 뜯어 고치는 그때, 그러니까 갑오개혁, 그때가 한국에서 근대의 출발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다 한국사를 지금 놓고서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까?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때 그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 고려, 조선 할 거 없이 우리나라 역사로만 그렇게 움직인 적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 거의 유럽에 맞먹는 그런 광활한 그 크기의 문명, 중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문명과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에서의 그런 시대의 구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사의 시대 구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국사에서는 근대가 언제 시작하느냐? 되게 아편전쟁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아편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그 동아시아에서 그 근대 서양 세력이
본격적으로 침투를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 해당하는 사건이고, 무엇보다도 이 그림에서 보듯이 아편전쟁의 이미지는 바로 그 거대한 해양의 세력이 중국을 강타하는 그런 사건으로 비쳤습니다. 결국 그 이후에 이제 중국도 한국도 일본도 다 이 근대 서양의 동아시아 침투와 맞물리면서 역사가 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아편전쟁이야말로 한국사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했던 근대의 출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 이 당시에는요, 아편전쟁이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깐 일어난 에피소드, 그냥 국경에서 잠깐 발생했던 그냥 작은 소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위기의식이 높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중국도 거의 분위기가 비슷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도 일부 선각자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문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책을 세우자.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자강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당시 그 아편전쟁이라는 게 인도에 영국이 그 중국하고 계속 무역을 하는데 무역의 적자를 보니까 인도의 아편을 갖다가 이제 중국에다가 밀매를 하고 그 대가로 중국에서 차와 도자기를 갖다가 가져가는 이제 그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었던 당시 중국의 이 양광총독, 오늘날의 홍콩 이제 이 지역을 갖다가 관할했던 지방 장관인데 혹시 임칙서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임칙서라는 이 중국 관리가 굉장한 강경론자였고, 그래가지고 이 몰래 아편을 숨겨온 영국 배를 다 조사해가지고 아편을 그냥 다 바다에 던진 거죠. 우린 보통 그렇게 해서 지금도 중국에 여행 가실 때 중국에 복주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중국의 복건성의 중심 도시인데요. 혹시 그 복주에 만약에 2월 달쯤에 가시게 되면은 날도 따뜻한데 이제 즐겁게 관광을 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그 복주 박물관에 거대한 동상이 있어요. 그 동상의 주인공이 바로 중국에서는 거의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그 임칙서의 동상입니다. 근데 그 임칙서가 사실은 아편을 불사른 사람이 아니고 그걸로 끝난 사람이 아니고 이 일찍부터 세계를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세계 지리서를 갖다가 연구해가지고 책을 지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은 지리서의 이름이 사주지라고 있어요. 근데 그만 아편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임칙서가 결국은 조정으로부터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방 장관직에서 쫓겨나가지고 귀양을 가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전쟁의 결과는 참담했죠. 이때 이 임칙서의 그 유지를 계승해서 위원이라는 사람이 그 임칙서의 책을 더 확대해가지고 해국도지라고 하는 그런 책을 만듭니다. 예, 바로 이 책인데요. 해국도지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우리가 왜 아편전쟁에서 패배했을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다시 패배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세계를 알아야겠다. 중국이 그동안 너무 세계를 몰랐다. 그래서 해국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은 중국이 바다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나라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계죠. 해국이라는 게. 그런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다 역사, 문화, 풍속 그런 걸 다 정리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무기를 알아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신식 무기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매뉴얼, 무기 개발 매뉴얼을 만들어요. 이렇게. 이 해국도지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 겁니다. 하나는 세계 지리서, 또 하나는 무기 개발서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엄청나게 중국에서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났을 때 1842년도에 이제 남경조약이라고 해서
그 조약을 체결했던 그 시점에서는 이 책이 50권이었어요. 근데 위원이 계속 노력해가지고 그로부터 5해가 지나서 70권이 됐고 10년이 지나가지고 100권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 해국도지가 뭐 50권에서 출발해가지고 100권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책이 완전히. 근데 이 책을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이 책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조선은 정기적으로 1년에 4번 반드시 중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조선보다 더 자주 중국에 가는 나라가 없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없죠. 거기는. 장사만 할 뿐이지 외교가 없어요. 일본은. 근데 조선은 중국과 외교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맨 처음 50권이 나왔을 적에 그때 재빨리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의 임금이 헌종인데 헌종이 그 권대긍이라는 사람이 그 해국도지를 갖고 오니까 그걸 빌려가지고 보고서 우리가 대비해야겠구나. 그렇게 읽었습니다. 일본은 그 당시에 이 50권본 해국도지를 입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더 빨랐죠,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도 조선도 이 아편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그 당시 사람들은 잘 인식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1858년도에 흔히 제2차 아편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영국과 프랑스가 그 중국에서 천주교 선교 과정에서 뭔가 이 애로사항을 겪게 되고 또 통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북경에 쳐들어가서 완전히 북경을 불태우고 북경에 있던 그 청나라 황제는 그 열하, 우리가 보통 연암 박지원의 열하 일기로 잘 알고 있는 그 열하에 청나라 황제의 그 별장이 있거든요. 그 별장으로 피신 갔던 정말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런 초대형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혹시 그 아프리카의 우간다, 케냐 연합군이 미국의 워싱턴을 공격해가지고 불바다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그 느낌일까?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거는 영국, 프랑스하고 중국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세계사라고 하는 것, 특히 세계대전, 우리가 보통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을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그렇게 두 전쟁이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역사학자들이나 외교학자들 중에서는 이 세계에서 최초의 세계대전은 그것보다 더 빨리 1854년도쯤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유럽에서 일어났던 크림 전쟁이에요. 요새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시절에 1850년대에 이 러시아가 터키에 대해서 팽창 정책을 펼치니까 여기에 대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터키를 지원하면서 러시아와 싸우게 되었고 그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듯이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분이 간호 제도를 사실 만들게 되는 그때 적극적인 간호 활동을 통해서 그런 유명한 전쟁이 크림 전쟁인데 이 크림 전쟁을 보통 우리가 유럽의 전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동아시아에서도 똑같이 러시아 군과 영국, 프랑스 군이 충돌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은 지금의 러시아 연해주 지역 블라디보스톡 앞에 있는 그 거대한 바다에서도 이 두 진영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근데 그때 이 동아시아 쪽에서는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러시아군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격퇴하지 못했고, 그 결과 러시아 세력이 오늘날의 이 연해주 지역,
블라디보스톡이라던가 그런 우수리스크 이런 지역을 사실상 점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1858년도에 제2차 아편전쟁이 일어나니까 러시아가 우리가 중재를 서겠다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중재의 대가로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그 연해주 지역을 완전히 러시아의 영토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동아시아에 사상 최초로 서양 세력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1차 아편전쟁은 그냥 바다에서 잠깐 싸웠던 건데 제2차 아편전쟁은 완전히 이제 러시아라고 하는 서양 세력이 딱하니 동아시아에 들어온 거예요, 완전히. 이때부터 드디어 중국도, 조선도 자강이라고 하는 문제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1860년도 두만강을 경계로 해서 조선이 러시아와 맞붙게 되었을 때, 영토가 붙어있게 되었을 때 그 공포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고요. 이러면서 이제 그냥 있으면 안 된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문제가 이제 크게 의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림 속의 해국도지는 그 해국도지 전체 여러 시리즈 가운데에서 100권 본 해국도지이고 이 100권 본 해국도지가 처음 나온 거는 1852년이지만 그게 다시 한번 나오는 게 상당히 흥미롭게도 1876년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그 해에 중국에서는 이 해국도지 100권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100권본을 현재 우리 한국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은 그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에 해국도지 50권본도 조선에서 많이 받겠지만은 이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 100권본이 훨씬 더 굉장히 절실하게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지도는 이제 그 당시에 해국도지에 들어가 있는 세계 지도고 흔히들 이제 이 지도 보면서 이 조선의 선각자들이 세계를 알게 되었다. 뭐 김옥균 같은 사람이 이 세계 지도 보면서 일본이 아시아의 영국이라면 우리 조선은 아시아의 프랑스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로 뭐 이런 그 상당히 좀 유명한 지도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 뭘 해야 되나? 두 가지가 이제 떠오릅니다. 하나는 서양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 최첨단 무기는 뭐냐? 그 당시엔 비행기가 없거든요. 그 당시에 최고 이 무기는 바로 이 증기 철갑선입니다. 그래서 배를 잘 만들어야 돼요. 해군이 중요하죠. 해군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서 이제 이 수사조련이라고 하는 이 왼쪽에 있는 책은 당시 청나라에서 이 양무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이 무기도 개발하고 산업도 발전시키는 그런 운동을 할 때 영국의 해군을 어떻게 해군을 운용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문으로 번역한 책입니다. 근대 해군에 관한 한문 서학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뭐냐면은 무기만 중요한 게 아니죠. 산업이 중요하죠. 근대 산업에서는 핵심이 되는 게 석탄과 철이죠. 석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광산에서 석탄을 어떻게 채굴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개매요법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석탄을 어떻게 채굴할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고요. 그렇게 해서 중국 정부에서 막 그 무기도 만들고 산업도 발전시키는 책들을 많이 이렇게 찍어내고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중국에 온 또 많은 또 서양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 서양 선교사들이 민간에서 또 여러 가지 그 책을 찍어내서 중국에다가 근대 지식, 근대 서학 지식을 퍼뜨립니다. 여기 지금 이 사진 속의 인물은 누구냐면은 알렌이라는 사람인데요. 아마 여러분 알렌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한국에서 알렌이 유명하잖아요. 그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적에 이 명성황후의 친척이었던 민영익이라는 그 세도가가
수십 군데 찔려가지고 거의 사경을 헤매는데 알렌이라는 사람이 외과 수술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살려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알렌이 막 승승장구해서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에 주재하는 미국 공사까지 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알렌은 그런 사람인데 똑같이 알렌이 또 있어요. 중국에. 이 알렌은 그 이름이 중국식 이름이 뭐냐면은 임낙지. 낙지? 좀 이렇게 이름이 좀 이상한데 낙은 뭐냐면은 즐거울 낙자. 그다음에 지는 뭐냐면은 알지자. 지식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중국에서 이런 출판 활동을 많이 했으면은 그 이름부터가 임낙지인데 이 알렌이 중국에 와서 상해에서 매 주마다 주간지를 만들었습니다. 1868년부터 시작한 이 잡지의 이름은 만국공보입니다. 원래 이름은 이제 교회 신보였고 교회의 소식지 같은 거였는데 나중에 이름을 바꿨죠. 만국공보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단순히 그 개신교에 관한 소식을 전파하는 그런 교양 주간지에서 성격이 좀 바뀌어가지고 종합교양 잡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만국공보에 보면은 막 여러 가지 서양 이야기 뭐 여러 지식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중서문견록이라고 하는 과학 잡지에서 핵심만 모아놓은 것, 그 중서문견록 선편이라는 건데요. 이런 만국공보나 중서문견록이나 이런 것들이 1876년도에 조선이 일본에 대해서 병자수호조규라고 하는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그 조약을 체결할 때 조선이 과연 서양화되어 있는 일본과 외교 관계를 맺을 거냐 안 맺을 거냐 이 문제를 놓고서 조선에서 굉장히 많은 심사숙고를 했는데 그때 참고화되었던 이런 문헌들입니다. 바로 이 만국공보하고 중서문견록이. 그래서 조선에서도 이런 책들을 보면서 우리가 개항해야 된다. 이렇게 방향을 정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이런 새로운 그런 이 지식 운동이 조선의 국가 정책에도 그대로 연결이 된 거죠. 또 이제 중국에서는 또 이렇게 그 턱수염이 좀 많이 난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존 프라이어라는 분인데요. 이 존 프라이어라고 하는 분, 그 한자로 발음하면은 불아나인데 이분이 그 원래 영국의 선교사인데 중국에 와서 선교를 하다가 아예 그 상해에다가 이 격치 휘편이라고 하는 과학 잡지를 갖다가 이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존 프라이어라는 사람이 당시 중국에서는 이 서양에 맞서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 했을 적에 두 가지가 중요했어요. 하나는 외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을 키우는 학교. 그 외국어 학교를 북경에다 세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실제 무기를 만드는 곳, 그리고 무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 가지 책들을 갖다가 찍어내는 곳. 그게 상해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해에 있었던 무기를 만드는 곳이 그 강남 제조 총국이라고 하는 기관인데 이 존 프라이어는 처음에 선교로 왔다가 이 기관에 취직해가지고 그래서 그 서양에 관한 여러 책도 번역하면서 자기가 여기가 취미가 붙게 돼가지고 이렇게 아예 과학 잡지까지 만들었죠. 이 격치편이라는 잡지인데 이 그림은 뭐냐면은 영국의 당시 증기 기관차가 런던에서 계속해서 기술 개발해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된 열차가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담겨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뭐냐면은 당시 세계 최고의 국가는 영국이니까 영국은 산업혁명을 거친 뒤에 많은 공장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기왕에 공장을 지으려면은 영국을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영국에서 제철 공장,
또 제당 공장, 그러니까 철도 만들고 설탕도 만들고 그런 여러 공장이 있는데 거기를 자기가 이렇게 취재해가지고 그 취재한 기록을 이제 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중국 사람들도 영국의 이 발달한 산업 현장을 알게 되는 거고, 참고로 이 보고서, 이 존 프라이어가 런던과 그 주위에 있는 영국의 공장을 취재해서 만든 이 보고서는 조선에도 알려져 가지고 조선의 한성순보라고 하는 조선의 최초의 그 근대 신문이라고 하는 데에는 이 존 프라이어의 이 보고서가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조선이든 중국이든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던 거죠. 어떻게 공장을 만들 것이냐, 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불행히도 중국이 그렇게 해서 무기도 만들고 공장도 세우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의 그러한 노력은 별로 성과가 없었다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청일전쟁이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과 중국이 크게 전쟁을 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진은 그 당시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 청일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당시 프랑스에서는 이 그림을 곁들인 화보가 유행하고 있었는데, 르 뿌띠 주르날이라고 하는 이 화보가 당시 청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게 지금 조선의 서울이거든요. 조선의 한양인데 한양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지금 걱정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수군수군대는 그런 모습을 그린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뭐냐면은 당시 청나라하고 일본의 전쟁 중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함대와 함대가 맞붙은 해전이었는데, 그 최고의 해전이 어디서 일어났냐면은 압록강 하구에서 두 함대가 거의 세기의 격돌이죠. 맞붙었는데, 당시 청나라 함대는 굉장히 그 중포가 우세했고, 굉장히 무거운 대신에 아주 이 파괴력이 높은 그런 포를 장착하고 있었던 반면에, 일본 함대는 그 굉장히 속사포, 빨리빨리 쏠 수 있는, 그렇지만은 그 파괴력은 약간 낮은 그런 이제 함대였거든요. 그런데 그 둘이 맞붙은 결과 일본이 계속 그렇게 치고 빠지는 그런 기동전술을 발휘해가지고 청나라 함대가 완전히 괴멸했습니다. 근데 당시 중국에서는 이 오른쪽은 뭐냐면은 상해에서 당시 점석제 화보라고 하는 또 잡지가 있었는데, 중국인들이 만들고 있는 그 잡지에서는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이렇게 약간 왜곡해가지고 지금 압록강 전승도라고 하는 지금 타이틀로 그렇게 이제 이 해전을 갖다가 그렇게 전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이 전쟁의 결과 이제 중국도 조선도 새로운 차원의 그런 자강을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중국은 왜 패했을까? 그렇게 열심히 무기도 준비했고 공장도 세우고 했는데 왜 패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이유를 갖다가 내놓았거든요. 하나는 이 중동전기라는 책인데, 청일전쟁의 역사책입니다. 1896년도에 나오는데요. 이게 혹시 여러분 그 6.25 전쟁 때도 여러분 그 당시 한국 군대에는 전사편찬위원회라는 게 국방부의 이 관할하에 있었고, 그래서 이 전쟁에 관해서 그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름지기 전쟁에는 기록이 같이 따라 붙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청일전쟁도 단순히 전쟁만 한 게 아니라 이 전쟁이 왜 일어났으며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걸 기록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국의 알렌이라는 사람이 그 청일전쟁에 관해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잡지에다 계속 글을 썼어요. 그리고는 그거를 갖다가 책으로 낸 게 이 책이거든요. 중동전기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지도는 이 당시 동아시아 지도를 넣은 건데, 조선과 중국 사이의 이 발해만과 황해를 지금 클로즈업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도인데요. 동아시아 지도 가운데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런 형태의 지도 별로 없는데, 왜 이런 지도가 나왔냐면은 청일전쟁에서의 최고의 그 전쟁이 해전이었고, 그 해전이 바로 이 조선의 아산만에서 한 번 있었고, 압록강 하구에서 한 번 있었고, 마지막으로 산동반도 앞에서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그 전체의 해전을 보여주고자 이 동아시아의 지도를 딱 맨 처음에 넣은 거예요. 근데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중국은 왜 패했느냐 이 문제였고, 중국의 길과 일본의 길이 달랐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한 다음에 정말 완전히 그 모든 걸 다 서양으로 팔바꿈하려고, 심지어 그 쇠고기조차 먹어야 문명한 국민이다 이런 식으로 일본의 가나 문자도 다 없애버리고 서양식 로마 표기의 알파벳을 채용하자 이런 논의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열정적으로 서양을 갖다 완전히 이렇게 내가 서양인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중국은 뭐냐? 중국은 그냥 무기만 만들고 공장만 만들려고 했지 서양 문명을 제대로 지금 받아들이려고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알레는 중국은 청일전쟁에서 패한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중국의 길이 옳은가, 일본의 길이 옳은가, 이 문제죠. 이게 한국에서도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황성신문사에서 이 책을 번역했어요. 한국의 지식인도 똑같은 질문을 갖게 된 거죠. 우리는 지금 중국의 길을 걸을 것인가, 일본의 길을 걸을 것인가, 이 문제가 중요했던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 태서신사라고 하는 또 책이 나오는데요. 이 책은 뭐냐면은 동아시아에서 나타난 최초의 세계 역사책입니다. 혹시 여러분 역사나 세계사 좋아하신다면은 가만히 한번 혹시 옛날에 무슨 책을 읽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세계사 책 읽어보신 것 중에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중고등학교 다닐 적에는 인도의 네루라는 사람이 쓴 세계사 편력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네루가 인도에서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에서 네루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을 위해서 계속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편지가 뭐냐면은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내 딸만큼은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세계 역사를 고대 그리스 로마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 인도까지 그 역사 이야기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서. 거기에 보면은 3.1운동 얘기도 나요. 3.1운동 당시에 조선에 특히 여학생들이 얼마나 거룩한 피를 뿌렸는가, 인도의 여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여러 인도의 현재를 뭔가 바꾸기 위한 그런 이제 역사책의 이제 형태를 갖게 된 거죠. 이 네루의 세계사 편력 전에는 어떤 책이 유행했을까? 아놀드 토인비 역사 연구 이런 책도 있고, 아니면은 혹시 웰즈라는 인물을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세계 문화사를 쓴 분인데, 사실은 영국에서 화성이 지구를 침략할 것이다, 이런 우주전쟁이라고 하는 공상과학소설을 썼던 그런 작가로도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파멸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세계 문화사를 지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120년 전쯤
우리 한국 사회와 중국 사회, 그러니까 1900년대인데요. 1890년대와 1900년대에는 그런 책이 없었고 그 대신에 티모시 리차드라고 하는 서양 선교사가 한문으로 번역한 이 태서신사라는 책이 중국에서 읽혔던 겁니다. 근데 이게 나오니까 엄청난 인기였어요. 엄청 팔렸어요. 이게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당시 이 책은 뭐냐면은 내용이 19세기에 유럽이 어떻게 강국이 되었나 그 얘기거든요. 영국의 길 보여주고 있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다 나옵니다. 교황청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19세기에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유럽이 어떻게 강성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문명사적으로 쓴 거예요. 근데 원래 작자는 맥켄지라는 사람인데 이 맥켄지라는 사람이 쓴 원래의 책은 거의 유럽에서는 거의 한 삼류 저술 거의 취급도 안 하던 책이었는데 근데 그게 그만 이 동아시아에 와서 크게 히트친 거죠. 그게 이제 히트를 치니까 조선에서도 우리가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유럽의 문명을 그대로 밟아야 된다. 19세기 유럽은 어떻게 발전했는가. 그 역사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걸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 있는 이제 왼쪽에 이 모양들이 다 대한제국의 학부, 오늘날의 교육부죠. 거기서 이제 번역한 태서신사라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역사의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서양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기, 공장 이런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서양을 알아야 된다. 서양의 역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독립했는지, 폴란드가 어쩌다가 그렇게 멸망했는지, 프랑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혁명의 역사를 갖게 되었는지 그런 책들이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제도가 중요하다. 제대로 된 서양식 제도를 갖춰야겠다.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되었고요. 바로 이 시점에서 한국의 박은식이라는 분이 드디어 이제 한국사에서 뭔가 자기의 존재를 보이게 되는 건데요. 이 학교신론이라는 책이 바로 한국에서는 최초의 본격적인 제도개혁론을 논하고 있는 책인데 그 핵심은 뭐냐면은 사람이 중요하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무기, 공장 이거보다 먼저 사람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 교육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교육을 일으킬 것인가. 그 제도를 쭉 이제 논하고 있는 제도개혁론입니다. 이 학교신론이 나오니까 이게 사실은 이에 앞서서 학교신론이 나온 거는 1904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조선 정부에서는 이미 1881년도, 그러니까 한 20년도 더 됐죠. 그 전에 이미 조선 정부에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책, 이언이라는 책인데 이 이언이라는 책이 사실은 중국에서는 전반적인 중국의 제도 개혁을 논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이 책이 나왔고 이 책을 보고서 조선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우리가 한국사에서는 이 조선 정부가 일본에 사절단도 파견하고 중국에 시찰단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근대 국가를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당시 고종과 그 정부의 대신들이 노력했는데 그 시점에서 이런 이언 같은 책도 번역은 되었던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책은 번역되었으나 실제 실천에 옮겨지지 못했던 거였는데 박은식의 학교신론은 그 여러 개혁 가운데서도 교육이 지금 제일 시급하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책을 낸 거죠. 이렇게 해서 자강의 이 구체적인 방향성은 교육으로 정해진 겁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올 때는 또 한 번 전쟁이 터졌어요. 러일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이죠. 이 전쟁도 역시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대마도 앞바다에서 이 러시아 함대하고 일본 함대가 맞붙은
그 세기의 해전이 제일 중요한 전투였는데 이 러일 전쟁도 역시 굉장한 그 관심사였고 아까 청일 전쟁은 그냥 이 아시아에서 중국하고 일본이 싸운 거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뭐랄까 로컬, 글로벌이 아니죠. 그냥 로컬인 거예요. 근데 러일 전쟁은 이거는 러시아하고 일본이 싸운 거니까 이거는 글로벌이죠. 완전히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서 수많은 서양 사람들이 진짜 이 전쟁을 알아보려고 많은 기자들, 여러 사람들, 여행가들이 일본, 한반도, 중국에 엄청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한국의 문화와 풍속을 알려주고 있는 유럽 사람들의 여러 책이 있잖아요. 뭐 비숍 여사 같은 분은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란 책도 만들고 그랬는데, 근데 이 비숍 여사의 이 책은 말하자면은 1894년도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고 청일전쟁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이 왔던 초창기의 여행기인데, 반면에 이제 거의 예를 들면 스웨덴 기자였던 뭐 아손이랑 같은 기자가 취재하러 왔다던가 아니면은 뭐 맥켄지 같은 기자가 왔다던가 이쯤 되면은 이제 완전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에 관한 이야기가 유럽에 전파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러일 전쟁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왼쪽에 있는 거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랑스의 그 화보인데 르뿌띠 주르날이라고 하는 이 화보에서 러일 전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제 소개하고 있는 이제 내용이고요. 이거 오른쪽은 이제 그 스시마 해전, 대마도 앞바다에서 있었던 이 세기의 해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사진 자료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러일 전쟁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자강이라는 문제를 깨닫는 또 하나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 아편전쟁은 단지 중국의 먼 저 광동성 쪽에서 잠깐 일어났던 에피소드 같이 보였고, 청일전쟁은 청나라가 크게 패했고 조선이 새롭게 이제 갑오개혁 이후에 대한제국을 만들었으니까 중요한 사건이었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러일 전쟁은 그 전쟁의 결과 한국의 국가 주권이 완전히 일본에 넘어가게 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제는 이 자강의 문제가 자강을 할까 말까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다. 생존의 문제가 이제 걸린 거죠.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강에 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러일 전쟁 결과 이른바 을사늑약 1905년도에 그 11월 있었던 죄송합니다. 네, 잠깐 쉬니까 좋죠? 그 러일 전쟁의 결과 마침내 이 한국에 관한 국제 열강들의 관심이 하나로 모아졌고, 그래서 결국은 1905년도 8월 달에 미국의 포츠머드에서 미국의 중재하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결국은 전쟁을 이제 그만두자 이렇게 강화 조약을 맺었는데, 그 결과 일본은 승전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굴욕적인 그런 그 결과를 갖게 되었고, 그래서 전쟁에서 잃어버린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대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한국 문제에 굉장히 그 절실하게, 집요하게 일본이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1905년 8월 달에 러시아가 한국에 손 빼겠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의 주권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일본이 언제 올지 몰랐는데 그로부터 석 달 후 11월 달에 이토 히로부미가 온 거예요.
원래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가 안중근이 저격한 일본의 그런 정치인, 한국에서 이 1905년부터 1909년까지 한국의 통감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한 대한제국의 국가 주권을 마음대로 쥐었다 폈다 했던 인물,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이토 히로부미가 원래는 일본의 정치 인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대외 강경파보다는 오히려 온건파에 속했던 인물이었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에 왔을 때,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서는 상당히 환영했어요. 강경파가 아니고 온건파가 왔으니까. 그래서 뭔가 이게 그 앞날이 뭔가 좀 밝아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데 뒤통수를 맞은 거죠. 예. 강압적으로 이제 무력을 이용해가지고 경운궁을 포위해서 이제 늑약을 강요했는데, 그 결과 이제 황성신문에서 이것을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이 황성신문의 장지연이라는 이제 그 주필 겸 사장이 용기를 내서 이거를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그런 논설로 터뜨렸고, 이 신문이 나오자마자 즉시 그 장지연 체포되고 황성신문은 다 몽땅 다 압수당하고, 그래서 이 글은 굉장히 유명한 글인데 그렇게 널리 퍼지지는 못했어요. 네. 그럼 한국 국민이 어떻게 이 을사늑약을 알게 되었느냐? 시일야 방성대곡을 다시 한번 그 알리는 역할을 대한매일신보가 합니다. 당시 대한매일신보는 그 영국인 베셀이라고 하는 그 영국인이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통제를 받지 않았고, 당시 이 대한매일신보의 기자가 박은식입니다. 그래서 이 박은식이 말하자면 장지연이 그 터뜨렸던 이 시일야 방성대곡과 을사늑약 체결 전말 소식을 다시 한번 대한매일신보에다 넣었고, 그걸 호외로 뿌린 거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이 대한매일신보의 그 호외인데, 이 영문판 기사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실을 국제적으로 알려야 된다. 한국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서양 사람도 다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터뜨린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마침내 한국이 전혀 새로운 상태가 됐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질문이 나옵니다. 한국은 지금 몇 시인가? 우리가 그냥 그동안 막연히 서양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개혁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서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한국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근데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몇 시에 있는지 알려면은 뭘 알아야겠습니까? 한국과 비슷한 나라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러일 전쟁을 전쟁 기간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러 외국 역사책을 갖다가 번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책이 이집트의 근대사를 서술한 애굽 근세사라는 책하고, 베트남의 멸망사를 기록한 월남 망국사라는 책이 제일 중요한 책인데, 애굽 근세사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집트가 영국의 통치를 받게 된 원인은 정부에서 너무나 무분별하게 오페라 극장도 세우고 도시도 새롭게 꾸미고 그런 서양을 흉내내는 정책을 펼치다가 무리하게 나라의 재정이 파탄 나가지고, 그래서 유럽에서 외채를 잔뜩 끌어안게 되었고, 이 외채를 이용해서 영국이 이집트의 정부를 갖다가 장악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집트에 주재하고 있는 영국 공사가 이집트 정부를 완전히 호령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걸 말하는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오페라 좋아하세요? 오페라 좋아하는 분 있으면은 아마 이탈리아의 오페라 하면은 베르디 아실 것 같고요. 베르디의 오페라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아이다라는 오페라가 있는데 이 이탈리아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가 사실은 본래는 이 이집트를 통치하던 당시 이스마일이라는 이집트 국왕이 굉장히 서양을 좋아해가지고 서양식 오페라도 세우고 여러 가지 오페라 극장도 세우고 그런 유럽의 문화를 갖다가 열심히 받아들였던 사람인데 그 이스마일의 그런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집트의 영웅적인 고대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 그 오페라가 아이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카이로에서도 그게 공연이 됐어요, 이렇게. 근데 불행하게도 이집트는 그 아이다 오페라가 공연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폭삭 영국에 넘어간 거죠, 이렇게.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서구화 정책을 펼쳤지만 근본적인 국가 재정이 뒷받침이 없는 그런 무분별한 서양화 정책이 이런 비극을 낳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들어오니까 한국에서도 이 책을 보고서 지금 외채 문제, 대한제국이 지금 이 러일 전쟁 기간에 일본 사람이 대한제국의 외부에다가 스티븐스라고 하는 고문을 갖다 배치하고 대한제국의 탁지부라고 하는 재정기구에다가는 메가다라고 하는 일본인 고문을 둬가지고 한국의 외교하고 한국의 재정 갖다가 그렇게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메가다를 통해서 일본이 억지로 한국의 외채를 갖다가 집어넣어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각성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보통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1907년도에 굉장히 대전성기를 맞이했던 이 국채보상운동의 출발점, 우리가 왜 외채를 갚아야 되는가? 이거는 바로 애굽 근세사라고 하는 이집트 근대사의 역사 지식이 거기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이제 이 월남망국사, 이 책은 완전히 이 책을 혹시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읽어보신다면은 그 책의 출발부터가 베트남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을 지은 사람은 베트남의 민족주의 운동가였던 판버이쩌우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판버이쩌우가 일본에 건너가서 마침 일본에 망명 왔던 중국의 개혁을 꿈꾸었던 지식인 양계초를 만나서 그래서 판버이쩌우가 양계초한테 들려준 베트남의 근대사가 바로 이 책인데 근데 이 책을 한국 사람이었던 현채가 번역하면서 그 맨 처음에다가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나라를 이뤘는가? 그런 문제를 쓰면서 사실은 월남망국사를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망국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월남망국사거든요. 이 책은 1906년에도 나왔지만은 1907년이 되면은 또 한 번 더 나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시경이라고 혹시 아시죠? 이렇게. 한국에서 이 한글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 그거를 정리하신 분인데 국어학자죠. 주시경이라는 분이 1907년에 이 월남망국사를 이 책은 지금 이렇게 한자가 들어가 있는 책이라서 좀 읽기가 어려운데 주시경이라는 분은 완전히 순한글로 월남망국사를 번역했습니다. 근데 1907년 그 해가 어떤 해이냐면은 이 해는 1905년과는 또 다른 해였어요. 1905년은 을사늑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이 넘어간 거지만은 1907년이 되면은 일본이 1906년부터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에 건너와가지고 한국에 통감이 된 다음에 막 한국 정부를 간섭하면서 그러면서 제일 눈에 가시가 한국의 황제니까 그래서 고종을 어떻게 하면 폐위시킬까 계속 그렇게 책략을 갖다가 하는 도중에 고종이 이제 이 을사늑약을 국제 문제로 완전히 세계 문제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폐위 공작을 벌이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와 그에 동조하고 있는 한국의 일부 대신들과 맞싸우면서 이토 히로부미가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것 자체가 근거가 없는 건데 을사늑약의 조약에도 없는 일인데 사실은 그래서 이 불법적인 한국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을사늑약 자체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세계의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1907년에 이제 보냈어요. 네덜란드 헤이그에. 그래서 이제 그 만국평화회의라고 하는 그 회의 때 이준 열사도 거기 갖고 다 갔잖아요. 그 시점이었어요. 그 시점에 결국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세계 문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또 그 1907년에 만국평화회의가 어떤 거냐면은 그 당시에는 말이죠. UN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국제연합은 제2차 세계대전이 계기가 된 거고 그 전에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계기가 된 거잖아요. 그 전에는 세계기구가 없어요. 세계기구가 없는데 서로 막 지금 유럽의 국가들끼리 막 싸우고 하니까 이거 이러다가는 둘 다 모두 멸망하겠다. 세계가 지금 평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국제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임시로 만들었던 회의가 만국평화회의인데 그 두 번째 회의가 1907년에 열린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죠. 이 회의의 중요한 안건, 아젠다로 한국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던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가운데 결국은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일본 측에서는 일본이 지금 평화적으로 한국을 지금 발전시켜 주려고 이토 히로부미가 지금 이토 히로부미한테 감사해야 되는 한국의 황제가 엉뚱하게 지금 그 독립을 획책하고 있다. 이런 이제 구실 삼아서 폐위를 시켰고 그 결과 이제 고종이 폐위되면서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실질적으로 국가 주권이 없어졌다라고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월남 만국사의 현실 그거를 전 국민이 순한글을 통해서 더 알아야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여러 학회들이 나옵니다, 이제. 대한자강회. 오늘부터 우린 자강하자. 교육, 산업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라와 내가 하나, 애국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평안도, 황해도 지역에서는 서우학회라고 하는 그런 교육단체도 나오고요. 근데 그렇다고 한국은 희망이 없느냐. 우리는 영원히 이집트이고, 우리는 영원히 베트남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우리도 희망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망국의 역사를 넘어서 건국의 역사를 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서사건국지라고 하는 요게 스위스 건국사라는 거거든요. 서사가 스위스라는 뜻이고, 그래서 스위스가 어떻게 나라를 일으켰는가 이 책인데, 혹시 여러분 스위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영세 중립국. 예. 또 용병? 예. 시계. 혹시 스위스를 뭔가 배경으로 하는 알프스 소설? 희곡? 윌리엄 텔. 네. 혹시 여러분 세상에는 세계 문명을 만든 세 개의 사과가 있다고 하죠. 네. 하나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성서의 사과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래요? 뉴턴이 핑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고서 뉴턴의 사과가 있고, 또 하나가 이 스위스의 윌리엄 텔의 사과라고 하잖아요. 당시 스위스가 혹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예, 이미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시네요. 자동으로. 합스부르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시회. 예, 거기 합스부르크 전시회 가면은 제일 중요한 건 다 뒤에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마리아 테레제라던가 아니면은 또 마리 앙투아네트, 또 엘리자베트, 이런 여러 인물들 다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당시 스위스가 이 윌리엄 텔 이야기는 합스부르크가 파견한 그런 스위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외국인 관리죠. 외국인 태수가
스위스인들을 갖다가 그렇게 탄압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혹독하게 지금 고통을 가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이 스위스의 용기 있는 백성이 마침내 자기의 양심이 명하는 바에 따라서 움직였고, 그래서 자기와 자기 이웃을 다 모아서 마침내 들고 일어났죠. 그 거룩한 건국 이야기가 윌리엄 텔이잖아요. 이 책이 바로 1907년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스위스가 되어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역시 누가 번역했냐면은 자꾸만 이렇게 박은식만 얘기해서 미안하다만 이 책도 이제 박은식이라는 분이 대한매일신보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바쁜데 시간을 내 가지고 좀 짬짬이 시간을 내서 책 번역했어요. 원래는 독일의 유명한 문학가 괴테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실러가 있잖아요. 실러가 원래 지은 희곡이잖아요. 이게 그것을 번역한 건데, 물론 박은식은 독일어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중국에 와가지고 중국에서 정관이라는 사람이 번역했거든요. 다시 번역한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서사 건국지가 나와서 우리는 건국이 중요하고 이제는 역사의 주체는 국왕이 아니라 백성이다. 이런 이제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그 다음에 또 요거는 뭐냐면 을지문덕인데요. 1908년도에 박은식과 함께 또 유명한 분, 대한제국계 신채호라는 분이 그 1907년도 11월 달까지는 박은식이 대한매일신보에서 근무했고 11월 이후부터는 신채호가 대한매일신보에서 근무하는데, 그때 신채호가 그 혈기방장한 그 젊은이로서 나이가 아직 30도 안 됐거든요. 20대 청년이에요. 20대 청년의 신채호가 이제 여러 연재물을 쓰는데, 그래서 최영이라던가 이순신이라던가 또 한국 근대 역사학의 출발점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독사실론이라던가 여러 글을 연재하거든요. 근데 그걸 연재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이 을지문덕이라고 하는, 이건 완전 순한문 책이에요. 이걸 딱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거의 순한문에 약간 한글의 토가 달려 있는 그런 책인데, 을지문덕이라고 하는 이 영웅,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여기서 신채호가 멋진 기유를 합니다. 을지문덕 당시의 고구려는 어떤 나라인가? 이거는 마치 서양 근대사에 비교하면은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 나폴레옹이 전체 유럽을 석권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외로운 섬나라 영국과 싸운다, 그런 인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을지문덕 당시의 동아시아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고구려는 영길리, 영국 같은 나라이고, 수나라는 동아시아를 석권한 나폴레옹의 프랑스 같은 나라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 끝내는 영국이 승리했듯이 과거에 고구려 역사에서도 을지문덕이 수나라 100만 대군을 무찔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을지문덕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부각하는데, 그 전까지는 을지문덕은 글쎄요, 물론 유명한 분이죠. 사실은 유명한 분이지만 이게 마치 그 한국사에서 어떤 위대했던 과거의 영웅이라고 하는 이미지까지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때 와서 영웅이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러면 어떻게 을지문덕은 영웅이 되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은 이거는 아직은 정해진 지금 학설은 없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고구려라는 나라가 사실은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큰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고구려를 거의 대제국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새로운 획기적인 생각은 어떻게 나왔을까? 이게 중요한 건데,
저는 이 문제에서는 역시 그 광개토 대왕비의 발견이라는 것이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단순히 삼국사기 같은 책에서는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 비석을 남긴, 이런 규모의 비석을 남겼으면 어떤 규모의 제국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심지어는 이 광개토 대왕비가 당시 조선의 지식인한테 던져주었던 그런 충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도 말하자면 옛날에 제국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논리가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일본에 지금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지만 다시 나라를 찾고자 이제 운동을 하는 건데, 이건 단순히 나라를 찾는 운동이 아니라 과거의 과거의 제국을 회복하는 그런 운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구려에 대한 그런 아주 강한 그런 우리 현재의 한국에도 희망이 있다는 근거를 광개토 대왕의 고구려, 을지문덕의 고구려가 제공해 준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은, 이게 재밌는 사실인데, 1909년도에 1월 달에 굉장히 추울 때예요. 추울 때, 당시 이토 히로부미가 고민이 많았어요. 뭔가 한국을 갖다 뭔가 안정적으로 자기가 딱 한국의 통감으로 와서 한국도 발전시키고 있고, 한국 사람들의 인심도 얻고 있고, 내가 그래서 훌륭한 삶이라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는. 근데 이게 와보니까 1907년도에 고종 황제 폐위된 다음에 의병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이 의병의 활화산 같이 타오르는 의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1909년, 8년도 이후가 되면 이제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일본의 정규 군대를 다 잔뜩 불러가지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전라도, 경상도 가는 거잖아요. 그런 위기의식을 느낀 이토 히로부미가 자기의 입지를 강화하고, 지금 한국은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한국은. 그러면은 일본의 한국 지배에 큰 세계적인 여론이 이 문제를 간섭할 수도 있고 하니까 한국은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이제 1909년 1월 달에 이토 히로부미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딱 정월 추운 날인데, 당신 순종이죠. 순종 황제를 열차에 태워서 민정시찰을 떠납니다. 민정시찰. 마침 당시 한국에는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선 철도가 있었고,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철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순종 황제를 딱 태우고, 사실은 내가 진짜 주인이다 생각하고서 이토 히로부미가 같이 딱 가는 거예요.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가고, 마산도 가고, 개성, 평양, 의주 다 가요, 이렇게. 그래서 딱 이제 뭔가 지도력을 발휘하는 이제 이런 작품을 내는데, 그때 이제 한국인이 바보가 아니죠. 오히려 이걸 이용해가지고 아무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순종에게 황제로서의 존재감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는 태극기를 흔들면 안 되는데, 태극기를 막 별사적으로 흔들어대고 가도해서 그런 이제 여러 사건이 있는 가운데, 순종 황제가 이 경의선 철도 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갈 적에, 원래 옛날 때 조선 시대에는 국왕이 어디 행차하면은, 지방에 행차하면은 그 지방에 향교에 가서 이제 공자한테 제사를 지낸다거나, 아니면은 그 지방에 유명한 인물들의 산소가 있으면 거기다 제사를 지내줘요. 이제 원래 그게 관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 평안도에 가려고 하는데, 평양에서 누가 제일 유명한가? 을지문덕이거든요, 평양에. 그래서 을지문덕의 묘소를 찾아가지고 제사 지내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몰라요, 묘소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을지문덕의 후손을 갖다가 막 수색한 거죠. 누가 후손이냐. 그랬더니 진짜 을지문덕의 후손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성이 을지씨가 아니에요. 성은 돈씨예요. 그래서 이제 돈영찬이라는 사람인데,
하여튼 돈 씨가 이제 그 자기의 집안에 대대로 전해지고 있는 족보를 갖고 와가지고 보여줬고, 그래서 을지문덕의 후손 가운데 을지수라고 하는 사람이 고려시대에 그 묘청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서경에서 막 한창 막 지금 한바탕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 을지문덕의 후손이었던 을지수가 이 묘청의 편이 아니라 고려 국왕의 편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공로를 세웠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성씨를 하사받았다. 그게 돈씨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에피소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을지문덕이라는 신채호의 작품이 나올 당시에는 한국에는 이 을지문덕을 둘러싼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갖고 한번 살펴보시면은 재미를 느끼실 텐데, 오늘 제 이야기의 핵심 뭐냐? 자강이죠. 자강인데 한국은 이집트, 베트남 같은 나라로 그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스위스, 고구려 같은 나라이다. 이런 새로운 자각각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냥 다 그림만 보여드린 거지만은 사실은 아편 전쟁이 일어났던 1842년, 청일전쟁이 있었던 1894년, 러일 전쟁이 있었던 1904년, 이 각각의 시기에 어떤 이 현실 인식 속에서 어떠한 작품들이 나왔는가. 그래서 어떤 한국에서 이 자강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현상의 분위기,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핵심만 짚어서 자강이란 무엇이며 대동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강의 문제를 보면은요, 옛날에 주역이라고 하는 동아시아 유학 전통 속에 사서삼경에 속하는 책이 있잖아요. 원래 그 중에 주역에 저런 자강 불식이란 말이 있어요. 원래 자강은 저기에 있는 말입니다. 사실은 강이라는 게 강자가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일본어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 일본어에 공부한다는 말이 벤교스루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한자로 하면은 면강인데요. 강이라는 게 힘쓴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자강이라는 게, 자강불식이라는 말이 사실 쉬지 않고 스스로 계속 노력한다, 이런 얘기예요. 주역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군자라고 하는 어떤 이상적인 인격체의 그 성실함에 대해서, 그 성실함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근대에 들어와서는 그런 그 약육강식, 생존, 적자 생존, 이런 세계관도 같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약자가 돼서는 안 된다, 강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와 더불어서 저 영어의 self-help라고 하는 저런 개념이 그대로 자강이라는 뜻에 입혀집니다. 요새 self-help라고 하면은 거기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병원에 가서 환자가 어떻게든지 자기 의지를 갖고서 이렇게 재활하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그런 self-help가 그렇게 쓰이기도 하고, 또는 근데 원래 이 말이 유명해진 거는 영국의 19세기에 그 빅토리아 여왕의 그 시기에 영국의 유명한 대중 철학자, 강연자 세뮤얼 스마일즈라고 하는 인물이 있거든요. 그 스마일즈가 당시 영국의 한창 산업혁명의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혹독한 그런 조건 속에서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그래도 자기 자신 끊임없이 노력해가지고, 그래서 이 성공해야 된다,
좌절하지 않고 성공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그 서양의 시인, 음악가, 과학자, 여러 위인들의 얘기를 들려주면서 희망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노동자들도 셀프 헬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일본에서 그 세뮤얼 스마일즈의 자조론이 수용되고 일본의 나카무라 마사나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책을 번역을 했고 메이지 시대 일본에서 굉장히 크게 히트쳤어요. 근데 그 당시 메이지 일본은 또 어떤 시대냐면은 에도 막부 시대만 하더라도 떵떵거릴 수가 있는 최소한 그런 이 사무라이들이 이제는 뭐 아무런 봉건적인 그런 신분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이제 근대 국가 속에서 하나의 평범한 개인으로 그렇게 구성된 거죠. 그때 이제 이런 사무라이들을 방황하고 있는 사무라이들에게 목표를 갖고서 노력해라. 그래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자신을 위해서 영달해라. 그런 이제 교훈을 준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게 한국에도 들어와서 그래서 이 자조론은 또 영국의 셀프 헬프나 일본의 그 자조와는 또 다른 상황에서 한국 인민 전체가 지금 집단적인 그런 재난에 빠져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모두 다 함께 분투하자. 그래서 분발 자강하자는 말이 거의 슬로건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러일전쟁 전의 시기에도 대한제국 초기에도 이제는 우리가 제국이 되었으니까 제국에 맞는 실질을 갖추자. 그런 계몽 논설이 신문에 많이 실렸는데 특히 1902년, 1903년에는 당시 황성신문 주필이었던 장지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문 논설에다가 포고문을 써요. 전 국민에게 포고하는 글을 써요. 지금 영일 동맹을 체결해서 영국과 일본이 지금 한국과 중국의 주권을 갖다 무시하고 자기들의 보호 세력 영역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설정했는데 우리가 이런 굴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자강의 날로 삼아서 모든 국민이 다 뜻을 모아가지고 분발해야 된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국민들에게 의식을 좀 고취하는 정도였고 결국은 러일전쟁이 나니까 효과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1906년도가 되면은 아까 을사늑약의 현장에 있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이 돼서 1906년도에 한국에 오거든요. 이제는 한국의 어떤 위기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토 히로부미의 내한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회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 사회단체가 바로 대한자강회라는 단체인데요. 단체 이름에 자강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교육과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서 분투하자. 이런 이제 자강을 완전히 이제 표방하는 그런 사회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대략 그러면서 자강이 시대적인 이제 사상이 되는 건데요. 이때 주요 이제 핵심 멤버가 러일 전쟁 전에는 장지연. 장지연은 원래는 대한제국의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어떤 제도 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변법이죠. 법을 고쳐야 된다. 근데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게 대한제국 초기의 이 정치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장지연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무리 제도를 바꿔도 갑오 개혁을 거쳐서 제도를 바꾸긴 했죠, 조금. 근데 아무리 제도를 바꿔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원래는 사실은 제도를 바꾼다는 거는 사람을 바꾸어서 해결이 안 되니까 제도를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는. 근데 제도를 바꾸어도 소용이 없다, 효과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날 그 제도를 바꿔도 똑같은 사람이 그 정부에 있으면 아무 소용 없다.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시선을 정부에서 사회로 바꾸는 겁니다. 사회를 결성하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국가의 주인은 이제 꼭 정부가 국가의 책임만을 지는 건 아니다. 우리 인민도 사회를 조직해서 국가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었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단체를 결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죠. 국가를 사랑한다는 것,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은 인민이, 백성이 국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백성이 국가하고 한 몸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평상시에 백성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특히 이 문제는 폴란드의 역사에서 중요한 문제였는데, 당시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파란 말년 전사라고 하는 책, 그 책에서는 폴란드가 왜 멸망했느냐,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외세가 그렇게 폴란드를 갖다가 압박하는데도 폴란드 정부의 여러 그 관리들이 다 분열해가지고 한쪽은 러시아파, 한쪽은 뭐 오스트리아파, 독일파 이런 식으로 다 외세와 빌붙어가지고 당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조정의 분열의 문제. 두 번째 문제는 폴란드 백성의 무관심. 국가가 어떻게 되든 나는 관심 없다. 어차피 정치는 관료가 하는 거니까, 귀족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폴란드 멸망의 원인으로서 국가와 백성이 아무 관계가 없다고 포기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의식이 없는 그런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자강운동 당시에 장제연은 이것을 애국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계속 결집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회라는 것은 시민사회와는 달라요. 이때의 사회는. 시민사회가 아니라 사실은 정부를 대신해서 우리가 국가의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일종의 정치단체? 그렇게 성격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체적으로 공익사업을 하자고 해서 교육과 이제 산업의 발전을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박은식은 어떤 문제의식이 있냐면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강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학교도 세우고 회사도 만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사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게 이런 식의 사회단체 결성 자체가 경험이 부족하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계속 자기들끼리. 이 원래 사회라는 것은 공공의 목적을 갖고서 국가를 위한 사업을 하자고 만든 건데 도리어 이 사회단체를 이용해서 지방의 유지들이 자기의 이름을 날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 재산을 불릴까 그런 궁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사회가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국가를 해롭게 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노정하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박은식은 그거를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하나는 조선시대부터 뭔가 공공의 목적을 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잘 안 했었다. 서로 그냥 굉장히 사사로운 갈등을 갖고서 오랜 기간 그렇게 싸웠다. 이런 오랜 관습이 있다. 구습이 있다. 또 하나는 서양 사회를 보니까 정말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건강한 사회들이 많은데, 그 사회가 많은 종류의 사회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이 아직 서양의 그런 문명을 아직 수용을 못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처음에는 박은식은 낙관적이었어요. 서양의 그런 제도를 잘 들여오면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 거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계속 가도 사회가 점점 혼탁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종 황제가 물러난 다음에 순종 황제가 이제 즉위하니까 이제 아무런 이 정치적인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국가 최고 지도자한테는. 그런 가운데 일본 통감의 지휘를 받는 여러 한국의 그 대신들과 또 일본과 결탁해 있는 일진회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또 사회단체들이 정치적인 권력의 공백이라는 그 현상을 보고서 서로 내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서로 간에 경쟁을 하는 거죠.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 박은식은 자강을 새롭게 구상을 하게 되었어요. 무엇이 필요한가? 원래는 인간을 만들어야 된다. 처음에 이 출발점은 그랬잖아요.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공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인간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이런 대전제에서 출발했던 건데 그 인간이 단순히 뭘 똑똑하게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그래서 자강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인간보다는 오히려 도덕적인 인간, 양심에 명하는 바를 따를 수 있는 인간, 그 인간이 되어야만 한국의 국가적인 위기를 구원하고 진정한 자강이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새로운 도덕을 이제 만드는 문제를 고민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이 서북학회월보라고 하는 이 박은식이 당시 관여하던 사회단체 중에는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를 모두 아우르는 그런 사회단체가 있었는데 그게 서북학회거든요. 그 서북학회에서는 달마다 이렇게 월보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 이 1909년도 3월 달에 유교 구신론이라고 하는 유교를 혁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명한 논설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당시 이 논설의 내용은 한국 유교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는 어떻게 혁신해야 되느냐? 1번 제왕의 유교에서 인민의 유교로 유교의 정신을 바꾸자. 2번 불교나 기독교 같이 유교도 세상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거의 지저스 크라이스트죠. 하여튼 네. 구세주의 정신을 갖고서 유교를 재해석하자. 유교를 실천하자. 이게 유교 선교사를 이제 만들자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유교가 너무 어렵다. 쉬운 유교 하자. 근데 쉬운 유교 하려면은 주자학이 아니라 양명학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도덕적 인간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학문을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이 유교 구신론은 원래는 이 잡지에 나오기 전에 먼저 황성신문에서 먼저 탕 하고 터뜨린 거였어요. 아까 제가 1909년도에 그 추운 날 1월 달에 순종 황제가 이토 히로부미하고 같이 뭐 기차 타고서 여기저기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막 한창 황제가 그렇게 전국 각지에서 백성들 만나고 막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시점에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잡았어요. 딱 그 타이밍에. 그래서 대한제국의 백성들이 직접 순종 황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막 머리도 단발했네 이런 것도 보고 이런 그 타이밍에다 딱 하니 이렇게 구학 개량의 의견이라고 해서 조선의 이 옛날 학문이었던 주자학을 바꾸자라고 터뜨린 거예요. 양명학으로 바꾸자. 근데 이제 이렇게 주자학에서 양명학으로 바꾸자는 얘기를 그러면은 어떤 생각으로 하게 된 거냐? 여기에는 그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본령학문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또 하나는 구세주의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서양의 여러 분과학문이 있잖아요. 정치학, 경제학, 법학, 뭐 자연과학 이런 거를 공부해야지 실력을 키워서 자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근데 여러 학문 중에서도 진짜 근본이 되는 학문이 있다는 거죠. 그 학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본령 학문을 해야겠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바로 이 구세주의라는 것. 이 구세주의라는 것에 대한 그 학문이 단지 나 하나 편하자고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남을 모두 아우르는 세상을 모두 구원하는 그런 데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본령 학문과 구세주의 문제의식을 갖고서 이제 이 유교 개혁을 말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근데 중요한 게 바로 이 중국의 사상가였던 양계초라는 사상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덕육감이라고 하는 이 책을 지었어요. 근데 박은식이 바로 이 책을 보고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덕육감은 이제 양계초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양계초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중국이 지금 근대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중국의 백성들이
공공의 사회단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공공의 사회단체에 필요한 덕이 필요하다. 그게 양계초의 생각이었어요. 처음엔 그래서 공덕이라고 하는 그런 공공도덕의 필요성을 얘기했다가, 근데 양계초가 이 1898년도에 무술변법 사건 때 결국은 그 여파로 해서 해외로 망명 갔잖아요. 일본에서 머무르면서. 당시 일본에는 많은 중국에서 건너온 혁명지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완전히 무슨 매판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를 타도하기 위해서는 서양에다가 중국의 이권을 갖다 우리가 줄 테니까 우리를 도와다오. 이런 식으로. 사실 중국의 중화민국의 국부라고 추앙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네, 손문, 순원. 그렇잖아요? 근데 손문이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최고의 지금 목표는 청나라의 타도고, 그러려면 지원을 받아야겠는데, 지원의 대가가 없으니까 중국에 이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양계초한테는 거의 매국적인 일로 보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문제인데, 혁명파들이 지금 도덕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양계초가 보기에는. 그래서 공공도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개인 도덕, 인간의 근본 도덕이 더 중요하다. 이런 사덕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그래서 마침내 중국의 여러 춘추 전국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나라 때까지 역대 중국의 유명한 학자들의 아름다운 말들을 뽑아내가지고, 그래서 약간 잠언, 탈무드 같이 약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책이 바로 이 덕육감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바로 중국의 왕수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명대 양명학을 일으킨 사람인데, 이 왕수인이라는 이 사람이 했던 일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는 게 양계초의 생각이었어요. 무슨 일을 했길래 그랬느냐? 왕수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보통 우리가 주자학이냐 양명학이냐 중국 유학사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왕수인의 그 양명학은 학자마다 서로 해석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양명학의 기본 정신은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옛날에 뭐였죠? 드라마 다모에서 무슨 유행했던 말이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지금. 네. 타인의 아픔,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감성의 유학이 저는 양명학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느냐, 그거는 나의 선천적인 천리로부터 풍부받은 타고난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을 그러면은 하나의 거대한 따뜻한 그런 주체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개인의 양심이 서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러면서 왕수인이 유명한 말을 해요. 공자, 유학을 일으킨 공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사람이었는가? 공자는 천하를 막 주유했잖아요. 나를 받아줄 곳이 없어서 그렇게 돌아다녔다? 그랬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왕수인이 생각하는 공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공자가 그렇게 여러 나라를 돌아다닌 건 나를 써주면 내가 그 나라를 복지 국가로 만들어 줄 텐데,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공자가 이렇게 그냥 길을 걷고 있는데 공자가 많은 백성들을 만난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이 다 보니까 힘들고 괴로워요. 그걸 본 공자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아픔을 견딜 수 없었던 공자가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순전히 자기 등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백성을 아파하는 마음을 그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근데 왕수인 나도 명나라 때 백성들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새로운 유학, 양명학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나하고 나의 문도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일종의 양지로 무장한 공동체죠. 이 공동체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주체가 되겠다. 이런 이제 구세주의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양계초가 거기에서 굉장히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양명의 정신은 어찌 보면은 공자, 석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구세주의 정신, 그것을 이제 바로 그 양명학에서 구한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박은식의 이 고등학문독본이라는 책이 있는데, 박은식이 그대로 덕육감에서 강조했던 그 구세주의 정신, 그 왕수인의 그런 생각이 아주 간절하게 표출되고 있는 편지가 있어요. 왕수인이 서표라고 하는, 여기선 지금 섭상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름은 서표죠. 그 서표에게 보낸 편지에다가 그런 생각을 담아냈는데, 그거를 박은식이 조선의 청년들을 위해서 한문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그 한문 교과서에 제1과, 제2과, 제3과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조선의 청년들이야말로 양명 정신을 본받아서 구세주의의 길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그 청년 세대 하면은 박은식이 그 당시만 해도 나이가 벌써 50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당시 기준에서는 연로하신 분인데, 이 박은식을 따르는 젊은이 가운데 특히 박은식을 잘 따랐던 사람이 최남선이었어요. 그래서 최남선이 그 당시에 이제 소년이라고 하는 그런 잡지를 간행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왕양명 선생 실기라고 하는 박은식의 작품을 갖다 여기다 게재했고, 그래서 박은식은 사실은 청년 계층에게 이 자기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새로운 유학, 양명학의 정신을 단순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도 새로운 도덕을 이제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 소년이라는 잡지에다가 게재한 것이죠. 그러면 대동은 뭐냐?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대동이라고 이 한국의 1900년대 한국의 어떤 신문화 운동에서 나왔던 대동이라는 것은 이 박은식이 했던 이런 사회 운동, 새로운 도덕으로 무장한 공동체를 만들자는 그런 운동에서 본다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과는 다른 장년층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 운동이 뭐냐면은 대동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서 새로운 차원의 유학을 가르치는 그런 종교 운동이 있었는데, 그 종교의 이름이 대동이에요. 근데 그 대동이란 무엇이냐? 이거를 박은식은 바로 그 양명학에 담겨 있는 정신. 양명학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나 하나의 주체가 아니라 무라일체죠. 모든 만물은 하나의 몸인 것이거든요.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천지와 만사, 만물을 모두 꿰뚫고 있는 하나의 원리. 그것을 이제 이 박은식은 대동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포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대동교를 만들었고, 이 교는 기독교의 교회의 제도를 본받아서 교회 요새 일요일날 예배 보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 일주일에 요일을 지정해서, 그래서 이제 기본 교재를 갖다가 이제 같이 읽고 예식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대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할 적에는
자강과 대동을 우리는 하나는 사회 진화론의 철학에 투영되어 있는 약육강식의 표현이 자강이고, 대동은 모든 온 천하의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만드는 게 대동이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실제 한국의 역사에서 본다면 자강과 대동은 그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한국이 1905년도에 국권을 잃은 뒤 자강이라는 이 모토를 내걸고서 주체의 실력 양성 운동을 펼쳤고, 그 과정에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 자강 운동이 사회 그 자체가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것인데, 사회가 타락해 가고 있고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도덕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그러면서 박은식이 중국의 사상가 양계초의 도움을 얻어서 새로운 유학, 양명화학의 정신으로 무장한 새로운 유학을 만들고자 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대동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그러면은 오늘 좀 부족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